태국 콘텐츠 프로듀서 차이야 위라시세 고백. 방콕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이야 위라싯. 20년 넘게 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에 납품해온 베테랑 프로듀서였습니다. 화려한 경력 뒤에는 그가 평생 품어온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태국은 한국처럼 되지 못했을까? 이제 업계를 떠나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그가 처음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야 위라시십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태국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국에는 분명 세계적인 스타가 될 만한 배우들이 있었고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음악적 감각은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었고 태국 특유의 서정적인 정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자산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영화 중에는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는 작품들이 간간이 나왔습니다. 태국 음악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았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결코 뒤처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재능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단지 결과만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좋은 작품 한두 개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된 것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개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와 전략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태국 정부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태국 음식 세계화 프로젝트였죠. 전 세계에 태국 레스토랑을 퍼뜨리고 팟타이와 똠얌꿍을 세계인의 입맛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저 역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이 성공을 체감했습니다. 뉴욕에도 런던에도 도쿄에도 태국 음식점은 어디든 있었으니까요. 우리 태국인들은 이 성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봐라, 우리도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기업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으로 성공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영화는? 드라마는? 스포츠는? 이런 질문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개별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붙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다음에는 음악이 왔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가 왔으며 영화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까지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한 분야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렸구나. 2010년대 중반, 저는 업무차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공동 제작 논의를 위해서였죠. 그때마다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태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K-팝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래, 춤, 외국어, 예능감, 심지어 팬 소통 방법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이건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산업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감독 한 명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작가, 연출, 촬영, 편집, 음악 모든 부서가 치밀하게 협업하며 회차별 시청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다음 화에 반영합니다.
더 놀라운 건 실패한 작품조차도 철저히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남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이탈했을까? 어떤 캐릭터 설정이 공감을 얻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다음 작품에 반영합니다.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다.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었다. 한국은 콘텐츠를 단순한 문화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했고,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했으며, 국민들은 자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키워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 콘텐츠의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 거래들을 진행했던 사람이니까요. 넷플릭스가 태국 콘텐츠를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단 하나입니다. 싸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제작비는 한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배우들의 인건비도 훨씬 낮고 스태프 비용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제작 기간도 짧습니다. 한국이 16부작 드라마 하나 만드는 시간에 우리는 두세 개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성비 상품인 셈이죠.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 중에 대박 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양은 늘어났지만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작품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국 드라마를 보긴 하는데 다 보고 나면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어떤가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작품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몇 달씩 화제가 되고 심지어 사회적 현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싸게 만들면 싸게 소비될 뿐이다. 가격 경쟁으로는 절대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비싸게 만들되 그만큼 품질을 보장해서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작품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콘텐츠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K-팝이 세계를 석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돌 그룹의 기준은 서양 팝 스타들이었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됐죠. 하지만 BTS와 블랙핑크 이후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기본이고 칼군무를 쳐야 하며 여러 언어로 팬들과 소통해야 하고 무대 퍼포먼스는 예술작품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전 세계 아이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보여준 촘촘한 감정선, 빠른 전개, 영화 수준의 영상미는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기준이 되었습니다. 태국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도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느려, 연출이 투박해. 왜 한국 드라마처럼 안 만드냐? 한국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스포츠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프로 정신, 김연아가 보여준 완벽함,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선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성실함과 완벽주의를 떠올립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팔았고 한국은 문화를 심었다. 태국이 세계에 판 것은 개별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 심은 것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전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화 강국의 힘입니다. 단순히 좋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국은 한국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재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사회에서 실패는 곧 낙인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다시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험을 하려 들지 않았죠. 안전한 길만 택했고, 그러다 보니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줬습니다. 둘째, 단기 수익에만 집착했습니다. 태국의 투자자들은 6개월, 길어야 1년 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인재를 키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돈이 되는 것만 찾았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 정책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문화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100년 대계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정도면 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음식으로 성공했으니, 관광업으로 먹고 사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1등이 되고 싶다는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걸까? 콘텐츠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보면 한국과 태국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 월드컵 때마다 한국 축구를 주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 선수가 아니라 마치 국가를 대표하는 전사처럼 움직입니다. 손흥민을 보세요. 그는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뛰면서도 항상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뜁니다. 국가대표 경기에 나올 때의 그 눈빛, 그 투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섭니다. 이런 선수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은 태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체육 영재 발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가 어느 시골에 있든 발굴되고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국가가 끝까지 지원합니다. 훈련은 혹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수준의 선수가 탄생합니다. 태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재능 있는 선수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훈련 시스템이 없고 지원도 부족하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태도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자신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기면 태극기를 들고 관중석을 돕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의 자긍심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전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였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선수 한 명을 키워도 국가의 미래를 함께 키웠다. 태국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만 의존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천재적인 선수가 나와도 그것이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곧 완전히 은퇴할 예정입니다. 이 회고록을 쓰면서 저는 제 인생과 우리 산업을 돌아봅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DNA를 가져서도 아니고 하늘이 특별히 축복해서도 아닙니다. 한국이 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그들은 문화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우고 분석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다음 분야로 나아갔습니다. 음식 다음에는 드라마, 드라마 다음에는 영화, 영화 다음에는 음악, 음악 다음에는 게임과 스포츠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지원했고,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했으며, 국민들은 자국 콘텐츠를 사랑하며 키워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만들자. 이것이 그들의 국가 비전이었고, 모두가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도 재능은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했습니다. 세계 최고까지 갈 각오가 없었습니다. 그 냉혹한 경쟁, 그 혹독한 훈련, 그 끊임없는 투자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국이 한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이 너무 멀리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각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알면서도 한국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태국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방콕의 카페에서 차이야 위라싯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평온함이 감돕니다. 20년 넘게 품어온 의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필연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